글로벌 경제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나라 시장은 최근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졌는데요. 주변 해외 시장 동향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먼저 픽업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픽업 뉴스는 어떤 분이 준비해 주셨죠?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은 8월 11일 중국의 그 위안화 평가 절하 이후에 중국 외환 시장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외환 시장에서 매도 개입을 계속하면서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4조 달러에서 지금 3조 5천억 달러 정도로 5천억 달러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물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개입을 해왔는데 제가 본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인민은행이 이제 현물화 시장에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미묘한 방법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로 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보통은 이제 중국의 외환 보유액 증가맥과 그리고 은행들의 그 현물한 매입액이 보통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 보시면 9월 데이터가 상당한 괴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선물 시장도 개입을 한다. 그러니까 파생 시장을 개입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선물 환율입니다. 이게 선물 환율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위안화가 약세로 갈 것이 약세 기대가 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대를 억누르기 위해서 선물 환율을 이렇게 낮췄다 이런 것들을 좀 근거로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묘하게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뭐 시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또 이제 사실은 국제화에 더 다가가려면 사실 그 시장을 좀 시장의 손에 맡기는 것이 더 맞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역외 시장까지 관리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 뉴스에서 얘기하는 대로 미묘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진짜 개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이제 사실 SDR 편입을 위한 목적이 저는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국의 환율은 일단 세 가지 환율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영내 시장 환율 여기 파란 선이고요. 네. 점선인 고시 환율 그다음에 여기 점선인 그 역외 환율, 그러니까 중국 밖에서 거래되는 환율이고 이 선이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매일 아침 고시하는 고시 환율입니다. 근데 이제 그 8월 11일에 조치로 인해서 그 역내 환율과 고시 환율의 괴리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중국이 이제 역내 시장을 철저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역외 시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고 싶고 역내 시장에서는 계속 좀 하락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역외 시장을 개입을 하면서 이 괴리를 좀 축소시키고 있고 이제 그 IMF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시장이 좀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가게 해라. 이제 그런 의도기 때문에 네. 이제 중국이 역외 시장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원화되어 있는 환율 시장을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준을 맞추고 있는 거네요. 예, 또 하나 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선물 시장을 개입하는 것도 네. 일단은 지금 우리도 선물 시장 개입을 하거든요. 근데 선물 시장을 개입을 하면 외환 보유액의 변화가 없어요. 외환 보유액이 계속 감소하는 것에 부담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을 통해서 개입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위안화 추가 절하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30일에 SDR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될 거고요. 네. 편입이 된다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위안화 강세 압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이제 그동안 SDR 편입을 위해서 실제적인 그 뭐 위안화의 가치가 시장 가격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약세 압력을 받아야 되는데 매도 개입을 한다던가 관리를 하면서 위안화가 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강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편입되고 나서 시장 관리가 좀 소홀하게 되면 위안화가 좀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재료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달러 반영하면서 저는 좀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네. SDR 편입이 돼서 뭐 전 세계 그 중앙은행들이 뭐 이제 외환 보유액에 이제 위안화를 편입시킨다. 그러면 이제 강세 재료도 있긴 한데 뭐 일단 내년 정도 봤을 때는 약세 압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가로 절하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평가 절하라기보다는 시장에서 그냥 약해지는 그런 네.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시장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일본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픽업 뉴스 나 실장님 준비해 주셨죠? 그 일본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게 이제 기사인데요. 뭐 일본 은행에서는 완만한 회복세라고 자꾸 우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경제 전망이 개선되지 않는데 기업들이 왜 투자를 하겠느냐. 그래서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노력을 더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제가 기사를 읽어봤을 때는 소비하는 비중이 좀 올라갔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일본은행이 얘기하고 있는 완만한 회복세에 다가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솔직히 요번에 되게 안 좋았던 부분은 그 인벤토리 어저스먼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숫자라고들 보시는 것 같았고요. 소비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임금 상승이 그 노미널 웨이지가 계속해서 일본은 20년 동안 떨어졌는데 네. 드디어 이제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액세스 캐퍼시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히 투자를 어디다가 하느냐인데 저는 지금 레이버 쇼티지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데 네. 일할 사람이 없는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인데 네. 단지 GDP가 마이너스로 나왔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안 좋은 것인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 되게 부러운 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저도 완만한 회복세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예. 하지만 GDP로 나타나는 숫자들은 아직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올해만 놓고 보게 되면 3개 분기 중에 연속해서 이제 벌써 2번 역성장을 했으니까 이게 네. 엄밀히 말하면 2분기여서 역성장하면 이게 경기 침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뜯어봐서 그 안에 게 좋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는 숫자가 불편하다라는 점 이건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나 실장님 잠깐 얘기해 주신 대로 인구 감소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고령화 사회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노동 가능 인구가 연간으로 보면 한 1%씩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 거기다 총 인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애그리게이트 디맨드 자체도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GDP를 플러스가 나게 만들려면요. 무조건 생산성으로 맞춰야 되는데 워낙 생산성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더 높인다는 것도 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네.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업들은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집단인데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벌써 투자를 했겠죠. 근데 어디다가 얼마만큼 투자해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몸을 사리는 건데 네. 투자를 해야 나라가 산다. 또 나라가 잘 돼야 투자한다. 이런 서로 상치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딪히니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좀 이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좀 삐거덕거리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는. 원래는 이게 통화 정책으로 지금 이게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오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저는 이제 재정 정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인구가 줄어들면 원래 디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원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인구는 그대로인데 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정부가 재정으로 이제 소비를 하게 만들어주고 나머지 부분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는 그대로인데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으니까 임금이 상승돼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나는 게 이게 원래 이게 정상적인 아니 이론적인 거죠. 네. 이론적인 네. 건데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려고 소비가 늘어나고 하게 하려면 네. 재정을 투입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일본은 안 통화 하겠다고 정책만 너무 이게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두 개가 같이 갈 때 시너지가 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엔 좀 재정도 약간 풀리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일단 이게 뭐 경기 부양을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파리 테러 때문에 좀 재정 지출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중국도 좀 늘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 경기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여태까지 보면은 예.
그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들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네. 왜 우리한테 이걸 다 떠넘기느냐, 재정도 풀어달라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내년에 저도 예, 그럴 것 같아요. 미국도 좀 이번에 법안 패스한 거나 보면 좀 더 풀어줄 것 같고 유럽도 좀 풀어줄 것 같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집중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 기업을 저희 스타트업이라고 부르죠. 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대형 뮤추얼 펀드 회사를 대상으로 가치 책정 방법이 합당한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시장의 화두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이런 자본주의 시장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증권거래위원회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실패했던 우버는요, 51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의 가치가 너무 크게 평가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구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이디어를 돈을 주고 산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기업이라는 평가한다는 게 잠재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스타트업 하는 기업들은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돈은 많고 금리는 낮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이런 중후장대 산업이라는 것에 대한 성장률은 떨어지고 그러면은 자, 돈 낼 만한 게 무엇이냐 했을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돈을 주고 사겠다. 근데 그게 얼마만큼의 값어치냐는 좀 논란이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의 값어치가 지금은 좀 많이 부풀어져 있다. 하지만 그쪽으로 가는 건 맞다. 뭐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어서 마냥 부정적이라고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죠.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게 되면은 비슷한 스타트업들이 이제 시작하기가 좋죠. 왜 네. 펀딩 받기가 편하니까요. 근데 저는 뭐 오버밸류에이션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네. 솔직히 이게 프라이머리 마켓이거든요. 세컨더리 마켓을 우리가 항상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우리 뭐 서 이사님이 안 좋아하는 주식을 전 좋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만나면서 이제 가격을 찾아가는 건데 프라이머리 마켓에서는 솔직히 지금 우버의 가격은 이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투자하신 분의 그 가격으로 매겨진 가격이에요. 그럼 싫어하는 분들은 아마 투자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마켓과 세컨더리 마켓은 좀 다르다. 근데 프라이머리 마켓은 아무래도 오버밸류에이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 잠깐 서 연구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이 카카오가 인수했던 스타트업들이 실제 수익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요. 이 카카오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트래픽 그리고 또 동종기업 서비스 증대 효과도 이 기업 가치 평가에 추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잠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지금 현재의 수익성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미래 가능성만 봐야 되는 건지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기업들은 솔직히 다음 카카오만 알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그리고 이 기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트래픽을 늘리고 그 트래픽에서 어떻게 마네타이즈를 할 건지를 제일 잘하는 기업이 다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그런 면에서는 좀 신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스토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네. 이게 마네타이즈가 안 되면 그거는 그 기업의 가치는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초점을 달리해 보면 네.
지금은 누가 데이터를 많이 갖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돈을 주고 못 산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값어치를 어떻게 줄 거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당장 돈을 못 만들지만 그 데이터를 쌓아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2, 3년 뒤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도 자산으로, 에셋으로 일정해 주면 거기에 대한 값어치, 밸류를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회사가 구글인 거죠. 네. 구글이 우리가 뭐하나 싶지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장 구글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 당장은 돈을 못 벌어서 돈을 까먹는 사업체일 수 있지만 그 하는 비즈니스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지금 마이너스여도 일정 수준의 값어치를 주는 게 더 맞지 않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이 이윤을 창출해내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자, 이를테면 한 2, 3년 전부터 빅데이터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할 때도 결국은 빅데이터가 많이 기여했다라고 하는데 네. 저희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돈을 어디에 투자하면 우리가 돈을 벌 거냐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 못 찾은 거죠.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을 찾아서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데 그건 못 찾았으니까 어떤 값어치를 갖는 사업을 영위하는 부서로 영위하는 것과 실제로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는 지금은 좀 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 같이 붙어서 시너지를 내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값어치를 주는 게 더 현명하다. 그리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확률 높은 쪽에 돈을 내는 것이 투자다라고 보면 뭐 충분히 한 투자의 방법으로도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기업들이 생기고 수익을 창출해내는 방법이 변화하는 만큼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이 방법도 새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주간 전망대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한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